이런 얘기 가끔 친구분들이랑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람을 겪어봐야 하시는 얘기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그럼 아마 뒤에 계신 어른들이 이럴 거예요.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사람을 왜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 사실일까요?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상당 부분. 제가 잘 아는 선배 심리학자 한 분은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리학의 업적을 딱 한 줄만 남긴다면 자기는 이거 남기겠대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네.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머리 좀 뽀글뽀글한 그 헤어스타일 가지신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네, 잘 아시죠? 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요 책 쓰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랑 굉장히 이제 친하시고 저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다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IQ예요. IQ 안 변합니다. 슬프다. 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5살 넘으신 분 중에요.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살 넘은 분들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과 관련된 검사 한 가지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많이 계시죠? 자, 내리세요. 이게 그 증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건강은 왜 자꾸 잽니까? 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IQ, 기억력, 연산력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세포들이 감퇴돼서 혹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머리에 든 게 많으신 거예요. 어떤 게? 비슷한 게.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요.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간섭 현상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하시는 교사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영희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에 영희가 한 6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무려 60명의 영희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에요. 이게 건망증. 자, 그러니까 70세나 80세가 됐는데도 나는 기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이 가르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 이거 크게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잘 안 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진짜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로 한번 쑥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융통성 없고 가장 꽉 막혔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보십시오. 지금 만나시면요, 그분들은요, 더 융통성 없어요. 격창화돼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잔머리 많이 들리고요. 그다음에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락해서 만나시려고 하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요. 즉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슬프시죠? 우리 몸 안에요,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이게 21%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려 45%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행복에. 이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타고난다.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욱하다는 건 화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로, 분노, 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네.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숭이, 바나나, 펜더검이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펜더검이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2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펜더검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되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낮아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를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두 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두 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두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네. K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PC와 노트북, PC와 고양이. 어느 게 더 서로 유사한가요? 당연히 PC와 노트북이죠. 이제 저희 함정에 들어오신 거예요. 절반 정도 다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한테 제가 다시 물어보겠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PC랑 노트북 사이의 차이점을 2분 동안 최대한 많이 써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요. 너희들은 2분 동안 PC랑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봐. 이러면 PC랑 노트북 사이의 차이점을 써야 되는 친구들은요. 불이 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있고 없고 키보드가 사이즈가 다르고 막 씁니다. 근데 PC랑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써야 되는 친구들은요. 일단 첫 반응이 이거예요. 허걱. 뭘 쓰지? 일단 이건 씁니다. 생물, 무생물. 그 다음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씁니다. 고양이, 귀엽다. 이렇게 쓰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럽니다. 요즘은 PC도 귀여운 거 많어. 아, 그런가? 이거 뺄까? 막 이럽니다. 재밌는 건 더 유사하다라고 생각한 것 사이에서 차이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진짜 다른 것 사이에선 차이점을 못 느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진짜 다른 사람 있죠? 내 가족, 내 동료, 내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부하, 나랑 진짜 다른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 다르다. 난 이렇게 이 사람이랑 다를까? 쟤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른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랑 진짜 비슷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끼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못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의 차이점을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쓰려는 거야? 못 씁니다. 굉장히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다르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그게 진짜 같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구석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일까요? 라고 할 때 대부분 이 질문의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우리 인간이 뭘 제일 좋아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을까와 행복한 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인간이 뭘 좋아하느냐만 가지고요. 대답이 좀 갈려요. 그 다른 우리나라 심리학자들 중에 행복에 관련된 인간이 뭘 제일 좋아하느냐 이거 관련된 연구하는 분 중에 되게 유명한 분 한 분이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느냐? 관점과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때래요. 근데 또 행복을 연구하는 또 다른 심리학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렇게 너무 관념적이지 않다.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다. 이게 진짜 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근데 또 어떤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은 언제 제일 행복한 거냐? 터치할 때야. 인간의 모든 애착은 어디서 형성되는 줄 알아? 감촉이야, 감촉. 터치야. 심리학 연구가 다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은 마음, 관점을 바꿔서 깨달음 도달할 때, 한 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사람은 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분이 전부 다 저랑 친한 선배 심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연 장소에 갔는데 앞선 세 분이 벌써 얘기 다 하나씩 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섰을 때 저 잘못된 얘기하면 이 세 분 중에 한 분 편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를 먹고 그 와중에 터치가 일어나서 관점이 바뀌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때 인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한국 심리학계의 비겁의 아이콘이 됩니다. 인간이 뭘 좋아하고 언제 제일 행복하냐에 따라서는 관점이나 생각이 좀씩 다르세요. 예. 근데요, 재밌게도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는 오히려 대답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안이에요.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합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왜 제일 싫어할까요? 이 불안은요, 모든 물리학적인 총량의 법칙을 거스르면서도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불안한 상태에서 괴롭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받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슬프면 그 물리적 크기가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까지도 더해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학교 다니실 때요. 1980년대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생 중에 무서운 선생님 한 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몽둥이 하나 들고 교문에 서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이제 좋은 말인데 무서운 말이 써 있죠. 사랑해. 네, 써 있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교문에서 정위치하고 계시고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나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각 학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남학교 위주로. 수많은 불량 학생들이 선발되죠. 너 두발 불량, 너 복장 불량, 넌 그냥 불량. 네, 이렇게 선발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진풍경이 벌어지죠. 10명 정도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이 나쁜 놈들, 이 정신 차려, 10대씩 맞아라. 뭐 이런 풍경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한 학생한테 10명씩 때리신다면 이 선생님께서는 총 100대를 때리셔야 돼요.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탈진이에요.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나 생체역학적으로 보나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죠. 하지만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 게 물리와 생체역학적으로 보면 제일 유리하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자살행위입니다. 왜?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요. 이 선생님은 탈진한 선생님의 91번째 스윙이겠지만 이 학생은 첫 번째 빠따가 자기 히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친구는 이미 심리적으로 사망한 상태예요. 열 번째 맞는 아이는 이미 90회에 귀곡산장의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빡! 아! 이거를 90번 들었으니 얘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게 아니라 심지어 더 약한 에너지에도 더 아픈 거예요. 뭐겠습니까? 불안은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아봐도 우리는 뭡니까? 불안이 불확실할 때 제일 커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불확실한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단지의 공이 90개가 있는데 이 90개 중에요 30개는 빨간 거예요. 나머지는 60개가 있죠. 60개가 되겠죠. 그 60개는 까만 공이랑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확실한 거 두 개는 뭡니까? 30개가 빨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까만 공과 노란 공을 합치면 60개라는 거. 그리고 불확실한 건 뭡니까? 까만 공의 개수와 노란 공의 개수. 자,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A죠? 그 다음에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B죠? 자, A와 B. 어디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수연 씨 어디다 거시겠나요? A. 좋습니다. 이천수 씨는? 전 B요. B요. 그 다음에? 네. 저도 A요. A. A가 좀 많으실 거예요. 굳이 안 여쭤봐도.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오늘께서? 네? 네. 저요? 네. 어떤 게 정답일까? 아,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대부분 근데 A가 좀 더 마음에 오시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도 한 80% 가까운 분들이 더 A를 거세요. 20%의 분들은 물론 B를 선택하시지만. 그런데요,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왼쪽이죠? 혹은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80%가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세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 내가 첫 번째 게임에서 빨간색 공과 까만색 공 사이에서 빨간색을 선택했다는 건 자동적으로 빨간 공은 30개이니까 까만색 공은 30개가 안 되는 거라고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러면 노란 공과 까만 공을 합쳤는데 60개면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되면 노란색 공은 다시 말해서 31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받는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얘기해야 나는 첫 번째 게임에서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게 확실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확실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일 때, 뭔가 좋은 걸 가져올 때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부정적일 땐 위험 추구적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향은 진짜로 확실한 게 아니라 가짜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얼핏 보기 확실하니까 우리는 그냥 냉큼 그걸 짚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세탁소를 개업했는데 개업 10주년이라고 세탁 가격을 한 벌당 다 25%씩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지나가시던 주부들께서 혹은 그 동네 주민들께서 25% 4분의 1 정도 깎아주는구나. 에이, 반은 깎아주지. 이러고 가요.
약간 힘들어하게. 그런데 그분이 세탁 3벌 하시면 추가 한 벌은 무료입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달려가요. 왜? 한 벌 무료라는 건 한 벌이 0이라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뭡니까? 100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뭡니까? 실제로 나한테 불리한 건데도 그냥 어느 것 하나가 확실하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광고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에 더 끌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광고들을 하는 거잖아요. 타이어 3개 교환 시 1개 공짜. 되게 웃긴 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타이어를 3개 교환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가게에 이전에 걸려 있었던 광고 문구가 더 재밌다는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타이어 뭐보다 쌉니까? 신발값보다 쌉니다. 이렇게도 안 사던 분들이 타이어 3개 교환하면 1개 공짜라고 얘기해 주니까 이건 사드리는 겁니다. 가짜 확실성. 그런데도 가짜로 확실해도 우리 인간은 가짜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뭐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혹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적은 양으로 많은 걸 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재밌게도요. 그래서 왜 고스톱 치실 때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한 번 쳤는데 피를 2개, 3개씩 가져올 때 소위 말하는 1타 2피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생각은 한 종류를 해놓고 2가지나 3가지의 생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 우리 머릿속에서요. 후회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랑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보통 언제 후회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김상윤 씨는 언제 보통 후회하시나요? 저는 네. 이럴 때 상당히 좀 고민을 하죠. 네. 짜장면 집에 갔는데 네네. 짜장면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짬뽕을 시켰을 때. 그렇죠. 네. 내가 먹는 짜장면보다 저 사람이 먹는 짬뽕이 더 나아 보일 때. 그러니까 뭡니까? 비교할 때 우리가 후회해요. 제 아내가 언제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냐면요. 옆집 남편은 6시나 7시면 집에 들어와서 가사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있는데 이 인간은 항상 오늘 나가면 내일 들어와요. 그 내일 들어오고 내일 들어왔는데도 막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입었는지 쫙 전시회하고 막 그러고 애들도 다 깨워서 사랑한다 얘들아 평상시에 절대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옆집 남편은 왜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 인간이랑 살까 이러면서 후회하죠. 비교하면서.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옆집 남편이 6시에 들어온 자상하는 남편이 아니라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뭐 아니면 옆집 남편이 사업만 하면 1년에 20억씩 빚을 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보면서 저와의 결혼을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결혼을 안심할 뿐. 내가 저런 놈이랑 결혼 안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만족은 언제 느끼나요? 일단 제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로부터 얻어지는 게 후회고 그 대상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만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 어떤 일을 막아내기 위하거나 어떤 일을 책임을 다한다는 건 비교가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 책임감이 없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교에 민감해서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후회 없는 삶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만족이라는 게 없는, 새로운 행복이라는 게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후회 없는 삶을 따로 살아야 되고요. 만족을 위한 삶은 또 하나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만족한다. 후회 없이 살면 행복하다. 착각입니다. 이건 긍정적 착각이 아니라 인지적 구두쇠가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착각이죠. 이천수 씨, 이 친구가 지금 웃는 표정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화난 표정에 더 가까울까요? 웃는 거. 웃는 게 더 가깝죠. 근데 이 사진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거꾸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대상이나 같은 거라도 관점이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혀 다른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더 인간다울수록 더 인간의 문제에 가까울수록 뭡니까? 관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점이 중요하다는 건 심지어 같은 문제나 같은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해줍니다. 자, 제가 동전 던지기 내기를 제안 드립니다.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분마다 5,000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000원 주세요. 이런 게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게임 하려고 합니다. 같은 게임인데 판돈을 좀 올릴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억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억 원 주세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죠? 왜? 5억 원을 내가 받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하지만 내 지갑에서 3억 원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주거 형태가 바뀌어요. 나의 자동차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5만 원씩 나눠드려요. 5만 원 제가 지금 드리면 뭐 하실래요? 저요? 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맛있는 거 사. 네, 좋습니다. 김상훈 씨 5만 원 제가 드리면 뭐 하실래요? 쉽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5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뭐 있겠느냐 이 정도 네. 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오늘 오시다가 혹은 가실 때 5만 원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5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10배는 더 많이 생각나요. 그쵸? 5만 원 가지고 야 이거 5만 원이면 설렁탕이 몇 그릇이야? 야 5만 원이면 뭐가 몇 개야? 심지어 5만 원은 A4지가 몇 천 장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5만 원은 효용이 요만큼이에요. 그쵸? 근데 내 지갑에서 나가는 5만 원은 효용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가 이따만큼이죠. 이만큼이에요. 얘기는 뭐예요? 획득과 손실이라고 하는 관점이 물리적인 돈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관점이 재밌어요. 심지어는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재미있게도 우리의 생활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쪽이 뭡니까? 획득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 획득 곡선이든 손실 곡선이든 직선이 아니죠. 그다음에 위로 갈수록 좀 더 앞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같은 돈이라도 더 쌓여지고 있으면 그 크기가 작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0에서 출발을 해볼까요? 획득에서 0인 상태에서 만약에 100만 원으로 갑니다. 0인 상태에서 100만 원으로 가면 오, Y축을 보면 많이 상승했죠. 근데 100만 원에서 다시 200만 원으로 가면 그만큼 상승하지 않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1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원래 있는데 또 다른 100만 원이 들어와서 200만 원 되면 뭡니까? 무일푼에서 100만 원 생겼을 때보다는 좀 덜 좋다는 겁니다. 그게 좀 둔화된다는 거죠. 손실은 그런데 마찬가지의 곡선이지만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획득이 손실보다 더 작은 거고, 말씀드려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나한테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세게 느껴진다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이죠. 더 커질수록 둔감해지고 그다음에 손실일수록 더 민감하다. 자, 그런데 이걸 행복이라고 한번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행복 한 번보다 그것의 절반의 크기인 행복이 2개 있을 때 인간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1원씩 200만 번 주면 그게 더 낫겠네? 그건 아니죠. 왜? 우리 마음속에 받았다고 치는 금액의 상한선이 따로 있어요. 자, 이걸 영어로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부킹이 뭡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킹이라고. 부킹을 사전에서 찾으면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무도유흥 접객업소에서 부킹한다라고 했을 때 기입하다. 마음속의 장부에 기입하다. 자, 부킹 프라이스, 부킹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적어주는 가격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요, 월급 몇 번에 한 번 받나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월급이에요. 유럽 잘 아실 거예요. 유럽은 그 금액이 아무리 세도, 연봉이 아무리 세도 얼마에 한 번씩 받나요? 주급으로 받아요. 이 얘기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주 받을 걸 합쳐서 한 번에 받아야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기입해줘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가 총 받는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든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받아도 받았다고 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받으시는 월급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의 1로 잘라받습니다. 감질만 나겠죠. 그렇죠? 아, 왠지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부킹 프라이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달 정도는 모아놓고 줘야 왠지 그게 더 받았다라고 쳐서 마음속에 장부에 기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심리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묻어 있는 겁니다. 2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100만 원을 2번 받는다라는 게 더 크고 더 많이 받았다라고 느낀 건 200만 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0만 원짜리 행복 2번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라고 계십니다.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 행복의 기원을 보면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예요. 큰 행복 한 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는 거죠. 왠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쭉 지나가면서 이 행복의 양을 총합을 매기면요. 다 결국 0에 수렴합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쭉 기분을 내가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껴요. 뭡니까? 기분 좋았던 날 0 이상이겠죠? 기분 나빴던 날, 즉 불행하다고 느낀 날 마이너스로 가는 날일 겁니다. 즉 다 합하면 결국 0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세옹지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어쨌든 결국은 평균은 0이지만 빈도는 달라질 수 있죠. 약간씩 많이 올라가면 같은 평균 0이라도 빈도가 100일 수도 있고 큰 거 한 번으로 해서 1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오래 살 수 있고요.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큰 행복 하나만 누리고 산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느낀 행복의 양으로는 여기 계신 어떠한 분들도 저분들을 못 이기세요. 한 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네요. 우리 이천수 씨께서는 워낙에 큰 행복을 몇 번 느끼셨으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행복의 양을 느끼셨던 저분들이 사실은 공통점이 있죠. 너무 가슴 아프게도. 왜? 저분들은요. 행복의 빈도가 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합하면 다 똑같은 크기의 행복의 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걸 우리가 너무 크고 멀고 먼 미래에 있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걸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행복 여러 개를 느꼈을 때 그 빈도가 우리를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고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To light the night, to help